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대단히 위험하다,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저 징계 사유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도 경찰판 하나회다, 견제를 거부하면 쿠데타일 뿐이라고 거들었습니다. 12.6 사태 이후 전국 혼란을 틈타 전두환, 노태우 등이 하극상을 일으켜 무력으로 정권을 차지한 사건이 12.12 쿠데타였고, 이 주도 세력이 바로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였습니다. 전국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와 감찰이 예고되고 집단 반발이 경찰 일선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이번 사태를 하극상과 군사 반란에 빗댈 만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틀 전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현장 참석자 56명, 온라인 참석자 140여 명이 휴일에 진행한 경찰국 반대회의를 43년 전 벌어진 전두환 신군부의 권력 찬탈 사건에 빗댄 겁니다. 이 장관은 회의 참석자들이 해산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라고 거듭 규정했습니다. 그 점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검사들의 단체 행동과는 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검사 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이번 총경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경찰공무원법 처벌 규정은 더 엄격하다며 회의 주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또 경찰 내 특정 그룹 출신들이 총경회의 등 단체 행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충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 같은 언급은 경찰대를 간접 겨냥하며 경찰 내 갈라치기를 시도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징계 조치와 관련해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등 지휘부와 소통하지 않았다며 경찰관들이 제기한 배후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경찰의 반발은 거세지고 조직화되는 모습입니다. 경찰청 주변에는 지휘부의 조치에 항의하는 경찰관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깔렸고 하루 종일 1인 시위가 진행됐는데요. 경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동경 기자, 뒤에 근조화환이 보이네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경찰청 건너편인 경찰 기념공원인데요. 뒤로 보이는 것처럼 전국의 경찰관들이 보낸 근조화환 수십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경찰청 바로 앞 인도로 배달됐지만 이 경찰청이 막아서 건너편인 이곳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환은 오늘 오전부터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모 경위 같은 식으로 익명으로 배달됐고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적혔습니다. 경찰청 앞에서는 1인 시위도 계속 진행됐습니다. 시위에 나선 경찰관들은 기습적인 대기 발령 조치에 항의하는 한편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니, 회의 한 번 한 것 같고 총경 쿠데타라는 말씀은 너무 비약적으로 과도하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치면은 검사분들은 쿠데타를 자주 하시나 보네요.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유삼영 총경도 경찰청의 직무명령 자체가 직권남용이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관에 여행을 하고 근무지를 이탈한다는 승인서를 받고 휴일날 세미나 형식의 회의를 한 것입니다. 직무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경찰 내부망도 연일 들끓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서장 회의가 쿠데타면 그간 개최된 검사나 법관회의는 테러냐고 꼬집었고 행안부야말로 대응을 하나회처럼 하고 있다는 반발도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처음 글을 올린다는 한 경찰관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듯
경찰청장도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도 징계하라. 경찰청장은 직을 걸고 사태를 해결하라는 종류의 글이 연일 수백 개씩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 기자, 경찰 조직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오늘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윤 후보자는 조금 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사실상 공감하면서 강경 기조에 보조를 맞췄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총경들이 아마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윤 후보자는 또 총경회의를 주도한 유삼영 총경의 책임이 무겁다며 대기 발령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번 주말 예고된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두고도 더 이상의 집단 의사표시 행동은 없어야 한다며 역시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현장 경찰 분위기와 경찰청장 후보자의 입장이 평행선을 보이면서 경찰 내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전국 총경회의에 이어 이번 주말엔 경찰서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전국 팀장회의가 예고됐고 여기에 전국의 파출소장과 지구대장들도 속속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전국 팀장회의를 처음 제안한 김성종 경감은 징계를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만났습니다. 총경급에 이어 초급 간부인 경위와 경감들도 오는 토요일 회의를 열자고 최초로 제안해 파장을 일으킨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 업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늘 아침 7시 김 경감을 만났습니다. 김 경감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의 단체 토론을 주도했을 뿐인 류사명 서장 등에게 징계가 내려진 건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단체 토론을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서로 교환하고 또 국민들한테도 이걸 또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고. 김 경감은 갑작스런 강경 인사 조치의 배경으로 경찰 지휘부 윗선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경찰 인사를 통제하는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겁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 눈치를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임용권자 눈치를 보겠습니다. 인권 침해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정권과 어떤 그 경찰의 인사권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는 토요일 열릴 전국 현장팀장 회의는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SNS로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를 각오했다는 김 경감은 이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면은 저로 인해 가지고 징계도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전국 팀장 회의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들도 동참하자는 제안도 올라와 수백 개의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1996년도에 순경으로 입직하였습니다. 경찰대에 이건 문제가 아니고요. 순경부터 총경까지 한마음 한뜻입니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주요 역사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대국민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은 오늘 전국 시도경찰청에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관의 집단행동과 비난 인터뷰를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전국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두고선 그동안 열렸던 검사회의 때와는 다른 이중적인 태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과 달리 무기도 소지할 수 있는 조직이라 더욱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고 했는데 경찰 내부에선 검경 차별이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논란 당시 검찰은 부장검사들은 물론 평검사까지 근무일인 평일에 모여 집단회의를 열었습니다. 낯선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2년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추진됐을 때도 2013년 최동욱 검찰총장 사퇴 당시와 2012년 대검 중수부 폐지,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어김없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있었습니다.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적은 없고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이 같은 의사표시를 두둔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었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대응은 전혀 다릅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대기 발령이 단행됐고
현장 참석자 전원에 대한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로 경불, 즉 검찰은 괜찮고 경찰은 안 되냐는 논란이 제기되자 여권 인사들은 경우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검사와 달리 무장할 수 있는 치안 조직이어서 상명하복직 통제가 중요한데 지휘부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 반면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의 성격 자체가 31년 만에 바뀌는 경찰 제도에 대한 의견 표명이고 절차를 거쳐 휴일에 모인 건데 쿠데타 운운하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30년 만에 바뀌는 경찰 제도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고 쿠데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지나치신 느낌이 있습니다. 물리력이 그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또 해산 명령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명령 자체가 회의 시작 2시간이 지나서야 내려왔다는 점에서 궁색한 명분이라고 경찰관들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경찰관들이 집단 의사표명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여권은 밥투정, 파면 대상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일제히 압박에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경찰 장악에 나선 거 아니냐면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총경을 곧바로 대기 발령시킨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와 경찰 반발을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틀째 포문을 연 여당 지도부의 비판은 강도가 더 세졌고 표현도 원색적이었습니다. 민생과 무관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입니다. 당 내에서는 대기 발령 등 거칠게 나가는 게 반발만 키울 거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경찰의 자가당착이자 조직 이기주의다. 대기 발령이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는 강경론에 묻혔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을 소나귀에 넣고 입맛대로 수사를 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가 더 명백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 과정마저 묵살하려는 행태는 그 자체가 반민주적 시도이자 국기문란입니다. 특히 행안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를 할 거란 윤 대통령의 말은 경찰 반발을 강제 진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여야가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4일에 열기로 합의하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경찰 장악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협상이 타결되기 3일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뇌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테러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 특공대를 파업 현장에 투입해 강경 진압하려고 했다는 건데요. 실무진들이 반발해서 무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충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우조선 파업 경비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등 경찰 최고위급 지도부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파업 현장에 경찰 특공대 투입이 가능한가라며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고 경찰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당시까지 큰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대테러 부대인 경찰 특공대 투입 검토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경찰 특공대는 테러 진압이나 폭발물 처리,
총기나 폭발물 사용 범죄 등에 투입되는 전문 부대입니다. 지난 2009년 1월과 8월 용산 철거민 집회 현장과 쌍용차 노조 파업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2019년 법이 바뀌면서 집회 시위 현장에 경찰 특공대 투입이 금지됐지만 행안부 장관주재 회의에서 또다시 경찰 특공대 투입이 검토된 겁니다. 그러나 특공대 투입 검토 지시는 일선 실무진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일반 경찰력이 투입되기 전 상황이고 파업 현장은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일반 경찰력으로 진압이 현저히 곤란한 집단 폭력과 협박, 선괴 등이 일어날 때 경찰 특공대가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이 무리하게 강경 진압을 주도했다는 비판과 함께 경찰의 구체적인 시위 진압 방식까지 지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 고위급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치안 정책 결정에 실제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국이 설치되면 개별 치안 현안에 대한 장관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란 우려도 경찰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여야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경찰 집단 반발을 둘러싼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반발에 강경 대응 기조를 천명한 이상민 장관을 두둔한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이 총경회의를 불법으로 판단한 근거가 뭔지, 쿠데타 발언이 적절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서장 56명의 회동을 쿠데타라고 비판한 이상민 장관을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이번 경찰서장 회의요, 이전의 평검사 회의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관님 말씀은 지휘권자의 해산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그렇습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러자 곧바로 불법 행위의 법적 근거가 뭐냐는 민주당 의원의 추궁이 뒤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그 위수 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여행 신고라는 절차인데 다 밟았답니다. 어떤 걸 위반한 것이죠, 법을?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놓고 언성이 높아지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쿠데타가 내란입니다.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쿠데타하고 내란이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또 민간인 나토 순방 동행 논란을 쟁점화하며 공세를 이어갔고 보안각서는 받았습니까? 그것도 제가,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예,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각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시겠다고요? 여권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고리로 한 전 정부 때리기로 맞받았습니다. 흉악범 물증도 확보하지 않고 서둘러 보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 이틀 만에 조사를 마치고 어떤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또 여당 의원이 당시 판문점 북송 과정에서 유엔사 승인도 받지 않은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는데 장관은 승인을 받았다고 답하면서 엇박자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북송을 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 지역 관할권은 유엔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엔사가 당시 승인을 했습니까? 예, 그것은 유엔사가 승인을 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유엔사가 승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특히 경제 분야가 부족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를 모두 깎아주는 대규모 감세 방안을 발표했죠. 이 부자 감세 논란이 벌어지자 정부는 이 소득세만큼은 저소득층의 혜택이 더 크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공제를 다 반영해보면 결국엔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부세와 법인세 감면으로 부자 감세 논란이 벌어지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소득세만큼은 중산층이 더 혜택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총급여 7,800만 원의 경우 세금이 530만 원에서 476만 원으로 54만 원, 10.2% 줄어들지만 총급여 3천만 원의 경우 3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8만 원, 27% 줄어든다는 겁니다. 현재 내는 것에 비해서 추가로 내는 그 감소 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더 크다. 하지만 이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말정산 때 대부분이 받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얘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각종 공제를 넣어 다시 계산해봤더니 총급여 3천만 원의 소득세는 3만 8천 원 깎여 실효세율이 0.13%포인트 낮아진 반면 총급여 7,500만 원은 54만 원이 줄어 실효세율이 0.72%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득자의 세율이 더 크게 낮아지는 겁니다. 총급여 2천만 원 이하는 이미 각종 공제로 82%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늘리겠다고는 했지만 저소득층은 감세로 인한 혜택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 가지고 있는 이상한 공제제도 그 부분을 조정하지 않고 이렇게 과표를 건드려 버리니까 실제로는 아래 구간 아무 효과가 없고 구간에서만 세금이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발생하죠.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52%는 소득세 과표 기준이 3천만 원 이하입니다. 반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8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근로자는 13%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대형 마트들은 한 달에 2번씩 의무적으로 문을 닫게 돼 있죠. 골목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0년 전에 법으로 정한 건데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이 규제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도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에 쉽니다.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나 많지만 법으로 정해진 의무 휴업을 지켜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불편해합니다. 직장맘 같은 경우는 주말에 토요일날 볼 일 있으면 잘 못 보면 일요일날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기서 700m 떨어진 동네 슈퍼마켓. 대형마트가 영업한 일요일과 문 닫은 일요일의 매출을 비교해 봤습니다. 대형마트가 문 닫은 둘째, 넷째 일요일에 손님 수는 평균 115명, 매출도 164만 원 더 많았습니다. 대형마트가 쉬는 날 장사가 20%는 더 잘 된 겁니다. 계속 그런 식이에요. 둘째, 넷째 주가 매출이 늘고 객수는 한 100명 이상 더 오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랬어요. 최근 대통령실은 국민 제안 10개를 투표에 붙였는데 그중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안건이 좋아요 40만 건을 넘겨 1위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호응이 높은 안건 3개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무 휴업 폐지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대형마트들은 온라인 쇼핑이 이미 커졌는데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면서 규제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중소상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소자영업자 총연합회는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그나마 보장된 휴일을 빼앗길 거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작고 소박한 행복과 건강권과 휴식권까지 빼앗으려 하는 윤석열 정부와 신세계 이마트를 규탄합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날씨가 정말 더웠죠. 장마가 끝나자마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번 주는 무더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열대야도 다시 나타날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청계천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아리 캐스터, 아직도 많이 덥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열기가 사라지지 않아서 지금 이 시각에도 시원한 물결을 찾아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저녁 7시 40분 기준 서울의 기온은 29.1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장마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해서 오늘 내륙 많은 지역이 폭염주의보 기준인 33도를 웃돌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양천구가 34.3도를 기록했는데요. 이 보름 만에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을 비롯해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이 특보가 확대됐고요. 경북에는 폭염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 폭염이 당분간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걱정인데요. 현재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번 주 내내 내륙 많은 지역에서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이 낮 동안의 열기가 밤에도 그대로 이어져 특히 주 중반부터는 열대야가 심해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의 기온이 아침 기온이 26도까지 올라서겠는데요. 이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당분간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도 역시 제일 뜨거웠던 곳은 대구, 경북 지역이었는데요. 대구의 기온 오늘 35도를 넘어서면서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까지 단계가 강화됐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요. 양관희 기자가 오늘 대구의 표정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대구 도심 동성로. 평소 인파로 붐비는 도심 거리지만 무더운 날씨 때문에 한결 한산한 모습입니다. 내리쬐는 햇빛을 손과 양산으로 가려보지만 피할 곳이 없습니다. 비가 많이 왔어가지고 좀 선선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야외 물놀이장은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아이들로 붐볐습니다. 어린이들은 튜브에 몸을 맡겼고 덩달아 들어온 어른들도 잠시나마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미끄럼틀도 쉴 새 없이 미끄러지는 아이들로 분주합니다. 친구들끼리는 물싸움이 제맛입니다. 방학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추억도 쌓고 이렇게 더위도 식힐 겸 같이 신천 수영장 와가지고 노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지난주 오락가락했던 장마가 사실상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대구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35~6도를 웃돌면서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는 밤에도 이어집니다. 최저 기온은 24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엔 가까스로 못 미치지만 습도가 90%에 달하는 데다 바람도 불지 않아 체감 기온은 27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또 이번 주 내내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더 오를 전망이어서 무더위로 힘든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찜통 같은 곳에서 밤새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인데요. 전국 170곳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한밤중에도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에 쉬는 시간도 없이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에어컨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쿠팡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모형 에어컨을 들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은 쿠팡이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동탄 물류센터까지 50km를 걸어서 행진했습니다. 폭염 대책 마련하고 휴게 시간 보장하라. 물류센터 안은 얼마나 더울까? 장맛비가 내린 지난 토요일, 노조가 측정한 동탄 물류센터 내부 온도는 새벽 1시에 31도였습니다. 당시 동탄의 기온은 바깥 기온은 22도였는데 거의 10도나 더 높았습니다. 낮 동안 데워진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한밤중에도 3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주 고양 물류센터에서 밤 11시 47분 측정한 온도는 36도가 넘기도 했습니다. 사람 체온에 육박합니다. 습도도 높고 덥고 하니까 일단 숨이 막힌다. 그 정도로 이제 체감으로 확 느껴지는 거죠. 동탄 물류센터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3명의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며 한 달 전부터 본사 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갔지만 쿠팡은 농성장을 철거하고 입구를 막았습니다. 쿠팡은 물류센터는 차가 드나들도록 개방된 곳이라 에어컨 설치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공기순환기와 선풍기 수천 대를 곳곳에 설치했고 각 층마다 에어컨이 설치된 휴게실, 얼음물과 아이스크림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공기순환기 바로 앞에서 저녁 7시에 측정한 온도 역시 33도였습니다. 노조는 쉴 시간이 없는데 휴게실 에어컨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합니다. 선풍기 바람 쐰다고 나와 있으면 관리자들 쫓아올라서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시원하지도 않은 선풍기지만 그걸 쐬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쉽게 못 쐰다는 얘기. 쿠팡에서 일하는 직원은 6만 7천 명, 삼성전자, 현대차에 이은 고용 3위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초대가 돼서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는 김건희 여사도 연루된 의혹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누가 초대했는지, 초대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윤 대통령 뒤로 마련된 귀빈석에 전직 대통령과 여야 정관계 인사 등 300명이, 단상 아래엔 일부 귀빈과 국민 4만여 명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단 아래 자리 앞줄, 윤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준 교수 뒤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아들 권모 대표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올리려 작전 세력과 함께 시세 조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로 김건희 여사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시점에 권 전 회장 가족이 초대됐다는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다양한 경로로 취임식 손님이 초대됐다면서 대통령 부부 측이 가까운 지인들의 명단을 작성해 취임식 준비위에 넘겼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족이 취임식에 초청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누가 초대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는 경제 공동체였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없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설령 권 씨가 참석했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취임식 참석이 수사를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수 유튜버 참석 논란에 이어 부적절한 초대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자,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죠. 박범계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 인사와 검증 문제를 지적하면서 목소리를 높였고요. 한 장관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첫 대정부 질문에서 맞붙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 시작부터 기싸움이 오갔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신 거라면 그 넘겨짚지 요건에 마시고 해당한다고 제가 묻는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답을 하세요. 먼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산하에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이 쟁점이 됐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없는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는 건 위법이란 지적에 한 장관은 그렇다면 지난 정부도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검찰총장 없는 검찰 인사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오가는 말이 격해지면서 박 의원이 한 장관을 약 10초간 노려보기도 했고 여야 의원들도 박수나 야유로 기싸움에 합류했습니다. 왕 중에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의원님과 달리 검찰에 구체적 의한 사안에 대해서 받아내기 때문에 내가 물을 수 있는 개입하지 거예요.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도 도마에 올랐는데
한 장관은 도이치 사건은 오래 수사한 사건으로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핵심 과제 4가지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대선 공약이었지만 인수위 국장과제엔 빠졌던 여가부 폐지, 업무보고 자료에도 언급이 없었는데요. 그러자 윤 대통령이 직접 여성가족부 폐지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4대 핵심 추진 과제를 2시간 가까이 보고했습니다. 다양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지만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오늘 업무보고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조속한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같은 기존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동시에 후보 시절 공약대로 여가부 폐지 계획을 주문한 겁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여가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조직 없애겠다고 그랬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처 내에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의견을 모으는 중이었다며 내부적으론 폐지와 관련해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다른 부처로 옮기는 문제, 야당의 협조를 얻어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여가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직 폐지에 신중하게 접근해왔던 여가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로드맵을 주문함에 따라 여가부 폐지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정부는 이번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지난주 대우조선해양노사가 파업 51일 만에 협상에 합의한 직후 정부의 일성은 법과 원칙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대통령실은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면서도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사실상 손해배상 소송을 언급했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은 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날 때마다 기업들이 자주 꺼내드는 단골 카드인데요. 과거 소송들 결과는 어땠고 정말 손해 때문에 소송을 냈던 건지 한 시민단체가 200건 가까운 판결을 분석한 결과를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0년 상신브레이크 노동조합은 회사와 단체 협상 도중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 파괴로 악명 높은 창조 컨설팅의 자문을 받은 사측은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고 이들에게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배상액은 단 500만 원. 회사가 불법으로 노조 와해를 시도했고 아무런 경제적인 손실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신적 위자료 차원으로 요구했던 10억 원의 단 0.5%만 인정했습니다. 500만 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4년 동안 노조 간부 재산 4억 1천만 원이 가압류됐습니다. 은행 금융거래나 이런 게 거의 잘 못 됐어요. 그 통장에 있는 돈도 사용할 수도 없고 금융거래 관련해서도 많이 불편하게 겪었죠. 한 시민단체가 1989년부터 최근까지 노조 손해배상 소송 197건을 분석했습니다. 10건만 노조가 대상이었고 95%인 187건은 조합원 개인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매번 크게 깎였습니다. 2018년 기아자동차는 엿새간 공장을 점거한 노조를 상대로 10억 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합법적 파업의 피해는 빼고 무단 점거와 직접 관련된 손해만 인정한다며 배상액을 1억 7천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우리 법원은 합법적 파업이라 해도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그만큼은 배상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노조 활동이 크게 위축된다는 게 노동계 입장입니다. 노동조합에 참여를 하고 노동권 행사를 했는데 행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범죄 행위라고 법적으로 낙인 찍히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는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금지돼 있고 영국은 배상의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자 당시 시민사회는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조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 봉투법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방역의 고삐가 다시 조여졌습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다시 대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없게 됐고 해외에서 입국하면 그 다음 날까지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BA.2.75의 지역 내 감염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주 만에 모자 상봉. 70대 노모와 아들 사이에 두꺼운 비닐 천막이 쳐졌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비닐 위로 두 손을 포개어 봅니다. 이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끝나면 여기 엄마 좋아하는 고깃집 있잖아요. 고기 먹으러 가요. 오늘부터 전국 요양병원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중단됐습니다. 앞으로는 필수 외래 진료를 제외하면 외출이나 외박도 할 수 없습니다. 아쉬워도 방역 대책에 따라야지 어떻게 해요. 짠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빨리 끝나길 다 염원하는 거지 한 달 만에 다시 면회 제한 조치가 되살아난 건 최근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세 때문입니다. 특히 BA.5가 우세종화하면서 최근 전국 요양병원 시설에서만 24건 등 모두 32건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40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면회 끝나시고 나서는 이제 환기하고 소독은 되게 자주 하고 있고요. 손 씻기는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확산세를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되는 BA.2.75는 지역 내 감염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 인도에서 입국한 두 번째 확진자의 지인으로 역시 외국인입니다. 입국 당일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고 9일 뒤인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이 확진자 외에도 밀접 접촉자 17명을 역학조사 중입니다. 이 같은 해외 유입 확진자는 한 달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상황.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시작으로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지역 전파 우려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는 기존 입국 뒤 3일 이내 하면 됐던 PCR 검사를 다음 날 자정까지로 해야 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했던 입국 전 검사도 PCR만 인정하는 방안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답안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 시간이 끝나자마자 수상한 쪽지를 찢어서 버리는 걸 주변 친구들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서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13일 사이 기말고사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난 뒤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시험 직후 동급생들은 쓰레기통에서 답안이 적힌 쪽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쪽지에는 객관식과 서술형 답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험이 치러진 사흘 동안 매일 쓰레기통에서 잘게 찢어진 종이가 발견됐고 그때마다 학생들이 주워 모았던 겁니다. 무료 처리해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좀 안타깝긴 하죠. 진짜라면. 근데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답안 유출이 의심되는 과목은 4개입니다. 이전에 2등급 때 성적을 받았던 이 학생은 수학2와 지구과학 2과목은 100점, 한국사는 93점을 맞았습니다. 생명과학의 경우 시험 도중 4개 문항이 수정돼 출제됐는데 해당 학생은 정정되기 이전 답을 적어내 86점을 받았습니다. 문제 수정이 없었다면 100점이었습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시험지와 답안지를 만들고 보관한 과정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최소 2분 이상에서 이렇게 있어야만이 열리고 이게 꺼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정해진 그 시험 일자에 따라서 제대로 지금 그 절차대로 다 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험지 유출 정황이 상당하다고 보고 학생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학생을 업무방해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공범 등 연루자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18년에도 9개 전 과목 시험지가 유출돼 고3 학생이 재시험을 치렀던 곳입니다. 당시 시험지를 빼돌린 행정실장과 학부모는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의정부에서 부모와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녀를 살해한 뒤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이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이유였던 걸로 추정됩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골목으로 순찰차가 출동하고 1시간쯤 뒤 구급차 석 대가 연달아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쯤 이 동네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불길한 문자를 받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어한다. 남편과 같이 가주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출동한 경찰은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과 남편, 그리고 6살 난 아들과 키우던 고양이까지 모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보여주듯 문고리는 완전히 뜯겨나가 있고 바닥에는 채 치우지 못한 나사못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남편의 2장짜리 메모에는 빚이 많아 힘들다. 가족들과 함께 진짜 갈 시간이 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낮에 일을 하던 남편이 밤에 대리운전까지 하다 최근 그만둔 것처럼 보였다며 경제 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대리를 며칠 안 나가신 것 같은데 계속 나가니까더라고요. 며칠 전에 바이오닉 그 박스를 봤으니까 그 생각이 있으셨다면 그걸 안 사셨겠죠. 어제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도 30대와 40대 자매가 추락해 숨졌는데 집에서 동생의 2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모가 없더라도 아이는 완전한 인격체로 성장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니 잘못되어 있는 생각을 불식시키기에는 아직도 사회 안정망이 아주 약하다. 지난 20년 동안 알려진 가족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사건은 모두 426건. 이 가운데 58%는 영문도 모를 아이들이 생활고나 금전 문제 때문에 생명을 빼앗긴 사건이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죠. 디올이 중국에서 거센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을 신상품으로 나온 디올의 검정 치마가 중국 명나라 때 입었던 전통 의상을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디올 매장 인근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중국 유학생 50여 명이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디올 매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디올이 중국의 전통 디자인을 베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디올이 올 가을 컬렉션에서 선보인 울 소재의 긴 검정 치마. 긴 트임과 함께 치마 양옆으로 주름이 잡혀 있는데 이 모습이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 때 여성들이 즐겨 입던 마맨춘과 같다는 겁니다. 디올이 상품 설명에서 자신들의 고유 디자인이라고 밝힌 게 중국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이유인데 관영 매체도 중국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맨춘이 디올을 베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迪奥，你确定这是你的东西吗？你确定这是你的标志廓形吗？要吃这碗饭就要尊重中国人。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되자 디올은 중국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된 치마를 삭제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디올이 표절했다고 외친 이들은 젊은 중국인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문화의 중심엔 중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한 과잉된 애국주의 현상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중국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관점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디올 매장 앞 중국 시위대의 맞은편에서 열린 맞불 집회. 한 사람이 치마가 인권보다 중요하냐는 손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중국의 탄압 논란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를 벌이는 중국 유학생들 쪽으로 접근했다가 위협을 받고 쫓겨납니다. 지나가던 파리 시민은 패션 브랜드에 항의할 수 있다면 인권에 대해서도 시위할 수 있지 않겠냐며 예술의 영감을 어디서 받았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일본 규슈 남단에 있는 화산섬 사쿠라지마에서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이틀째 강력한 분화가 이어졌습니다. 화산재가 2.2km 상공까지 치솟을 정도로 폭발의 위력이 컸는데요. 주민들이 한밤중에 긴급 대피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대한 불꽃이 하늘로 솟구치더니 붉은색 용암과 검은 화산재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도쿄에서 1000km가량 떨어진 규슈 남쪽의 활화산 사쿠라지마가 어제 저녁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화산재와 가스는 2.2km 상공까지 크게 치솟았고 폭발 당시 번쩍하는 섬광이 인근 가고시마현에서도 목격될 정도로 폭발 위력은 컸습니다. 강력한 분화는 오늘 오전까지 이틀째 이어져 암석 파편이 분화구에서 2.5km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습니다. 兄弟やら大阪とか名古屋とかそこから電話の方が大丈夫なのとか言って心配の電話がいっぱい来ました。 일본 기상청은 분화 경보를 최고 수준인 레벨 5로 격상하고 33개 가구 주민 51명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한밤중 가까스로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怖かったですね。暗くて何も見えませんでしたし、だから怖かったです。無事船が動いてよかったですけど。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는 휴원 명령이 내려졌고 사쿠라지마와 연결된 도로는 통제됐습니다. 家に家族を残しているもんだから、今帰ろうかなと思ったらもう通行止めで帰れない状態で。 화산재는 사쿠라지마에서 100km 떨어진 곳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지만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被害が及ぶ恐れは少ないんじゃないかと。そうですね。それ以外の地域の市民の皆様には落ち着いて日常生活を送っていただ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일본 전문가들은 이번 화산 폭발이 지난 20년 새 세 번째로 큰 분화로 평가하면서도 58명의 목숨을 앗아간 1914년 대분화 수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전 세계를 뒤덮으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 부통령이자 환경운동가인 엘 고어가 국제 지도자들의 지금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당시 머뭇대던 경찰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불은 하늘 빛깔마저 바꿔버렸습니다. 헬기가 연이어 물을 뿌려보지만 나흘째 맹렬히 번지는 불길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에 바짝 마를 대로 마른 나무가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현지 시각 일요일 오후를 기준으로 진압률은 0%. 주민 10,000명이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I had just enough time to get birth certificates, my DD-214, the picture of my parents. 불은 유럽의 산과 들도 태웠습니다. 최고 기온을 경신한 폭염으로 이미 2,000명 가까이 숨졌고 열사병이 늘어나는 데 대해 세계보건기구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 남부 인구 9억 명은 40도를 웃도는 열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84개 도시에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복도에서 머뭇거릴 뿐입니다. 교실 안에서는 총격이 계속되고 있었고 1시간 뒤 21명이 숨졌습니다. Waiting outside an unlocked door while the children were being massacred. They heard the screams, they heard the gunshots, and nobody stepped forward. 지금의 기후 위기를 방치하는 건 당시 경찰들의 행태와 같다는 신랄한 비판입니다. Confronted with this global emergency, what we're doing with our inaction and failing to walk through the door and stop the killing is not typical of what we are capable of as human beings.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는 미국이 너무 느리게 가고 있다며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에 뒤처져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주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은 집단으로 대처하느냐 아니면 모두가 죽느냐의 시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지구온도가 1.2도 오르는데 170년이 걸렸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향후 50년 내 1.5도 올라갈 가능성이 50%에 가깝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 취약계층들은 당연히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정부의 여러 복지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데요. 유례없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득 기준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를 놓고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이 소식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탑골공원 100명 넘는 어르신들이 인근 급식소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 드셨는데 몇 시에 오신 거예요? 5시 한 반. 5시 반이요? 대다수는 형편이 어려운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들. 식비라도 줄여보려는 겁니다. 간단한 거나 그죠. 쌈도 그지 몇 천원짜리 1인 정도는 뭐하지. 뭐 10,000원 이상 한 거 살 생각도 안 하고. 높아진 물가에 돈을 아끼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58만 원이라도 어디 척척. 나쁜 년이라 그냥 받는 듯 담배도. 이런 취약계층의 생계 보장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76개 복지사업의 대상과 지원 규모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94만 원. 생계급여는 월 소득이 이 금액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이하인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3년간 가구 소득 증가율의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유행을 이유로 인상폭이 3%대로 제한됐지만 올해는 인상폭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사실상 수급비가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2020년 기준 통계청이 조사한 실제 중위소득은 211만 8천 원으로 당시 기준 중위소득 175만 7천 원과 차이가 큽니다. 물가 인상률을 좀 따라잡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상 반영을 하지 않는다면 수급자들의 삶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한 번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보다도 증가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려 했지만 위원들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중국과 일본 등에서 낮은 관세를 적용해서 농산물을 수입하겠다고 하자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창 올해 생산된 마늘이 출하되는 시기인데 산지의 마늘 경매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70톤이 넘는 마늘이 1,000장까지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6월까지 키워낸 마늘인데 마늘값이 오른 요즘 정작 산지 중매인들은 국산 마늘 경매를 포기했습니다. 기름 뿌리고 불 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그렇게 하고 말해야지 이걸 내년에 또 농사를 또 지어야 되는데. 지난 22일 정부는 수입권 공매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8,000톤에 달하는 신선통 마늘과 1,700톤의 깐 마늘을 수입할 때 관세를 50%나 깎아주는 조건입니다. 폭등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 마늘 가격을 낮추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 초 극심한 가뭄으로 생산량은 줄었고 인건비, 기름값이 크게 올라 생산비 자체가 높아져 이미 힘든 상황인데 정부 발표로 어려움이 더 가중됐다는 겁니다. 마늘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고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야 수급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무시되었다. 불안해진 농민들이 마늘을 쏟아내면서 마늘값 폭락도 현실화될 조짐입니다. 홈수출하라는 단어를 써도 될 거예요. 빨리 팔아치워야 되지 더 갖고 있다가는 가격이 또 떨어진다. 농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마늘, 무, 배추 등 5대 품목은 정부가 보다 세심하게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세가 절반으로 줄어든 수입 농산물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와 생존권을 지키려는 농민 간의 갈등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엄청난 장타 능력으로 기대와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신인 골퍼 윤이나 선수가 충격의 부정 행위를 실토했습니다. 자기 공이 아닌 공을 치고도 모른 척했다가 한 달 만에 뒤늦게 자진 신고한 건데요. 골프계의 드문 일이라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300야드에 이르는 호쾌한 장타를 앞세워 얼마 전 KLPGA 첫 승을 신고한 신인 윤이나. 지난주에도 윤이나를 보기 위해 많은 갤러리들이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팬클럽이 얼마 전에 생겼는데 가입해주신 회원분들이 1,000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6일 열린 한국 여자 오픈 1라운드에서 15번 홀 티샷 후 러프에 떨어진 공을 쳤는데 이후 그게 자신의 볼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유니나는 그대로 끝까지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잘못된 볼을 치면 벌타를 받고 다음 홀 시작 전까지 바로잡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유리나는 처음 겪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고 시점과 방식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잦은 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지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그것도 이메일로 협회에 사실을 밝힌 데다 최근 캐디와 결별한 이후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걸 감안하면 잦은 신고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일반적이진 않아요. 자기 볼을 모르지 않을 거고요. 어릴 때부터 골프 칠 때부터 배우는 건데요. 그런 유혹을 견뎌야지 큰 선수가 되죠. 유리나는 사과문을 통해 성적에만 연연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대회 출전을 비롯한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골프협회는 유리나의 당시 성적을 컷오프에서 실격으로 수정하고 조만간 징계 수준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 이적이 사실상 공식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와의 맞대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손장훈 기자입니다. 김민재의 나폴리 이적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연봉과 계약 기간 등에 합의했고 1차 메디컬 테스트도 마쳤습니다. 공식 발표 시기는 빠르면 모레 새벽. 김민재와 나폴리 유니폼 합성 사진이 현지 일부 언론 SNS에 올라오는가 하면 나폴리 회장도 영입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È un calciatore bravo, stiamo seguendo come altri e basta. Non mi posso prolungare di più. Insomma, cercate di capire, abbiamo anche altre. 팬들의 또 다른 관심사는 챔피언스리그 코리안 더비 성사 여부입니다. 손흥민의 토트넘과 김민재의 나폴리 모두 32강에 진출해 있는 데다 황인범의 이적이 임박한 올림피아코스까지 챔피언스리그 예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맨유 박지성과 바젤 박주호 이후 11년 만에 우리 선수 간의 맞대결이 기대됩니다.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한 달 뒤 열리는 조 추첨에서 토트넘은 2포트, 나폴리는 3포트에 속해 있고 올림피아코스는 올라온다면 4포트에 배정돼 같은 조에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페네르바체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한 김민재는 공식 발표가 나는 대로 나폴리 프리시즌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장대 높이 뛰기의 기록 제조기 듀플랜티스가 또 한 번의 세계 신기록으로 세계 육상 선수권 정상에 올랐습니다. 박재용 기자입니다. 세계 선수권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 듀플랜티스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1차 시기에서 6m를 성공하며 우승을 확정하더니 6m 6도 가뿐히 넘으며 21년 만에 대회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곧장 세계 신기록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실내외 세계 기록보다 높은 6m 21에 도전했습니다. 1차 시기에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듀플랜티스는 2차 시기에 기어코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바 높이보다 8cm나 높게 뛰어오르는 압도적인 점프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공중제비를 돌며 관중과 함께 포효했습니다. It's unbelievable. The world record was just an afterthought, honestly. For everything to happen the way it did, it's pretty crazy. 21살이던 지난 2020년 철옹성 갔던 인간새 부부카의 세계 기록을 26년 만에 갈아치우며 혜성처럼 등장하더니 이후 출전 대회마다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며 2년 사이 무려 7cm를 경신한 듀플랜티스. 올림픽에 이어 실내외 선수권까지 제패하며 새로운 인간새의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여자 100m 허들에서는 나이지리아의 아무산이 준결승에서 12초 12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열린 결승에서는 12초 06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바람 탓에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신설 종목인 남자 35km 경보에서는 이탈리아 스타노가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1초 차로 은메달을 차지한 일본의 가와노는 얼굴 근육까지 쓰는 혼신의 역주 끝에 쓰러지며 결승선을 통과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울산 무룡중이 전국 장사씨름대회 중등부 정상에 올랐습니다. 기술이 정말 화려한데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은 저도 시원한 물가가 있는 서울 청계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위가 한결 덜한 듯한데요. 이 밤이 늦었지만 지금 제 뒤로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2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주의보 기준이 33도를 웃돌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양천구가 34.3도를 기록했는데요. 이 보름 만에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을 비롯해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이 특보가 확대되고요. 경북에는 폭염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중복인 내일도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는데요. 게다가 갈수록 밤더위도 심해집니다. 이 낮의 열기가 식지 못해 특히 수요일인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 26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한편 이 무더위 속에 모레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하지만 이 소나기가 더위를 식혀주기에는 부족해서요.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